이어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 이제 밑으로 내려서 류큐를 한번 보는데요. 류큐가 사실 여기서는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1호 개정교육과정으로 되면서 사실 선생님은 좀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조금 더 광의,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지 않을까. 또 물론 니들한테는 좆되는 소리야. 과목 어려워지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좀 류큐 같은 국가들도 사실 동아시아라는 게 꼭 한중일만을 놓고 동아시아라고 보기는 힘들잖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발전된 케이스가 이제 공구 개정의 세계사죠. 답도 없는 국가들까지 다 튀어나오면서 이제 저도 한 문제 내주세요, 저도 한 문제 내주세요 하고 지랄 연명을 떨었던 그게 이제 세계사인데 뭐 어쨌든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볼 건 보고 갑시다. 류큐 왕국이 1429년에 쓸 때 옛날에 이제 뭐 중왕국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중산국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1429년쯤에 류큐 왕국이 수립이 됐고 15세기쯤에 이들은 뭘로 발전했다? 해금령으로 인해서 그 명나라의 장사를 대신해주는 약간 그런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했으나 해금령이 해제되는 딱 그 순간부터 세태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사스마번이 이 류큐를 침입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 조공책봉 관계를 에도막부와도 맞고 그 다음에 중국과도 맺는 양쪽으로 조공책봉을 맺고 있는 양소 외교를 펼치게 된다. 그리고 1879년에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돼서 현재 오키나와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조공책봉 양쪽에다가 조공책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도이로? 1609년. 이거 연도 기억하면 좋은데 이 년도가 무슨 연도일까? 좀 이따 할 거야. 자, 어쨌든 류큐는 중국과 그 에도막부 양쪽에다 하고 있고요. 자, 무로마치 막부 때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조공책봉 체제가 있었죠. 조공책봉 체제가 있었는데 에도막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공책봉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명나라 때는 우리가 알아서 빨아줬었기 때문에 하늘을 뵈러 간다라는 조천사라는 개념으로 했다면 청나라에는 그냥 연경을 다녀오는 사절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우리 나름대로 청나라를 조금 더 무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거래되는 것들. 자, 여기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사 비단은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 비단은 뭐 지금도 뭐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으니까요. 일본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속류, 은과 유황입니다. 은은, 당시 일본의 은은 나중에 이제, 은의 유통의 과정에서 다루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전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혼자서 하고 있던 그러한 어마무시한 양의 은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은을 통해서 대금 지불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은으로 만들어낸 어떤 자본이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룰 수 있게 됐던 어떤 근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유황도 많이 팔아먹었고, 자,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서는 역시 생사비단 기본 깔고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한국은 당시 은을 국가적 차원에서 못 캐게 했었던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이제 은의 유통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물품 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삼이나 종이를 사가는 물품의 대금으로 은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은이 또 우리나라로 한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거래를 보면 일본은 역시 은과 뭐 유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 인삼이 많이 넘어가게 되죠. 특히 이제 서적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서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낮은 곳의 서적을 문화가 높은 부분에서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조선통신사들을 통해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에서의 많은 책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 이거는 뭐 아무리 일본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지랄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15, 16, 17, 18세기는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만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번 15세기에는 세종대왕님이 스시마섬을 토벌하셨어요. 왜냐면 세종대왕이 뭐 허건날 뭐 책만 읽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조선에서 몇 안 되는 정복군주입니다. 사근육진 개척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스시마섬을 토벌해서 채찍을 한번 때렸으면 이제 당근을 줄 때가 됐잖아. 그래서 스시마섬을 외구의 근거지라고 생각됐던 스시마를 토벌하면서도 3개의 항구를 열어줘가지고 이곳에서 일본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뭐 부산포, 연포, 제포 이런 거는 뭐 여기 지금 한국사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삼포에서 분명히 거래량을 정해놨는데 이 거래량에 대한 위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더 달라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막 더 많은 곡식들을 실어 나가고 이러는 과정이 되니까 계약조라는 걸 맺어서 완벽하게 제한으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이상을 연에 이만큼의 분량 이상을 못 가져가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교역 제한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애들이 덤비겠죠. 그게 이제 삼포해란이나 을묘해병 같은 임진왜란 이전의 소규모 단위의 외구의 어떤 난동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의한 통제 또는 일본과의 거래를 하는 상에 대한 통제들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비변사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변사 이제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단순히 2호 예병형 공으로 뭐 나눠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2호 예병형 공의 어떤 그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나 행정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죠. 기구죠. 그런데 이거를 왜 상설기구화를 안 시켰냐? 왜 편하긴 하겠지. 근데 왜 상설기구화를 안 시켰냐면 권력의 분산이 안 되기 때문인데, 사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상설기구화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임신 정유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외교는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제 기후약조를 맺어서 맨 처음에 통신사였던 회답 겸 세안사, 저들이 보낸 국서에 회답해 줄 겸,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로를 되찾아올 겸 그 회답 겸 세안사가 그러니까 가게 되고, 그 이후로 조선통신사의 계속된 행렬을 통해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절대로 조공책봉 사절단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고, 기후약조가 재개된 다음에 당이 이제 외관을 다시 설치해 주는데, 첫 외관 설치는 이제 동네 두모포에다 설치를 해줬지만 그 이후에 초량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능 풀 때 정도 되면 연도 한번 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관을 중심으로 공무역과 사무역이 둘 다 이루어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세기는 이제 은나의 유입이 감소가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무역이 쇠퇴한다. 뭐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올라가서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증명서를 좀 비교를 해보고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서로 간의 해금 정책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다지 아가씨는 에도막부 세국 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건 연표를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할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따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주겠지만, 뭐 이제 시험에는 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전체를 다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살짝 비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해줄게요. 잠깐만. 야, 뭔 소리야 이거? 야, 딱딱거리는 거 뭔 소리야? 수업 중에 찍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넘어가서 동아시아 각국 교역 증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압과 슈인장, 심패 요 세 가지 반드시 구분 잘해야 됩니다. 뭐 비슷한데 일단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시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어디로 허가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발급 대상. 자, 그래서 감압은 중국 정부가 허가했던 일본 상인, 정확히 말하면 영주 휘하의 상인들이겠죠. 일본 영주에게 내려준 게 감압이고요. 슈인장은 반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해외 도항의 허가서 같은 개념이었죠. 그러나 1635년에 슈인장 발급은 끝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패는 청계령이 해제된 이후에 수많은 중국 상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들의 통제를 위해서 발급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중국 상인에게 발급해 준 게 바로 심패라는 겁니다. 자, 명나라와 청나라의 해금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상의 교통과 무역을 제한한다는 기본 존재는 같으나 청계령은 요게 추가된다. 단순히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육지 내륙으로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긴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요. 외구를 근절시키고 사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어떤 사료에서 읽혀지면 그것은 해금령에 관한 이야기고, 해금 정책, 해금령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반청도만지, 즉 3번의 난이라든가 정성공 세력들이 나오게 된다면 청계령이라고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다 했죠.
요 페이지 다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0분하고 10분으로 나눠서 영상 끊었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